안녕하세요. 평소에 듣기만 하던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온 한 여자였어요. 부모님은 공무원이었고 고리타분하지만 그래도 규칙성 있는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도 엇나가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순수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 사람들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좋아했어요. 내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사람이긴 하지만 내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순박하고 사람을 잘 믿었던 저였기에 그만큼 남자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와 키스했다는 사실을 전교에 소문내서 제가 가벼운 여자라고 말을 퍼뜨리고 뿐만 아니라 대학생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일부러 퍼뜨리고 다녀서 제가 본인한테 의지하게 만들었지요. 교묘하게 저를 조종한 거였어요. 저를 힘든 상황에 몰아넣고 본인이 구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저를 길들인 거였죠. 어찌되었건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 저와 교제한 남자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전부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순하고 피부도 하얗다 보니까 잘생기고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지요. 사람을 잘 믿고 순수한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에 그대로 홀라당 빠져서 당한 거였고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을 연애를 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자가 저에게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얼굴은 솔직히 못생겼습니다. 그냥 못생긴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정말 끊임없이 저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순희 씨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쁘고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렇게 사랑을 담은 대시를 하기 위한 멘트들을 쏟아냈지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상당히 외로운 상태였고 게다가 잘생긴 남자들은 얼굴값을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못생긴 남자들은 바람을 안 피우고 나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온 마음을 주게 되었죠.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니까요. 연애를 시작한 저였습니다. 지인들은 어머, 너 진짜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순이야, 네가 너무 아깝다. 너 정도 얼굴이랑 성격이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산사태 일어난 얼굴처럼 생긴 남자를 만나. 너 원래 잘생긴 남자만 만나지 않았어? 모르겠어. 그냥 이제는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하는 것 같아서 바람 안 피우고 나만 바라볼 남자가 좋아.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지금은 이 사람이랑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은 꼭 잘생긴 남자만 얼굴값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못생긴 남자도 값을 한다고, 꼴값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서 시야가 좁아진 저로서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와 그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집안은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었고 시부가 변호사에 시모도 약학 계열에서 근무하시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유명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에다가
다른 로펌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고요. 남편은 본인 아버지처럼 변호사를 하겠다고 사법고시를 6년 동안 준비하다가 1차 시험도 못 붙고 연속으로 탈락하고 나서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넉넉하게 용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은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자가 더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속으로 그래, 못생겼으니까 나만 바라볼 것이고 돈도 많으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겠지.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최고의 남자를 만난 거야. 부모님도 저를 보고 남자는 자고로 듬직하고 한 여자만 바라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남서방이 든든하고 또 성격도 우직하니 괜찮은 것 같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지요. 그 남자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어요. 술자리에 나가서 저를 데리고 간 다음에 내가 아주 이런 여자도 살살 구슬려서 결혼한 남자야. 니네들 이렇게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여자 니네는 못 만날걸?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이것들아.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저라는 여자를 정복했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꼬신 대단한 남자이다. 우월감을 저를 통해서 느끼는 듯 했죠. 부부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배웠는데 남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공주처럼 대하던 그 사람, 결혼하고 나서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꾹꾹 누르면서 러닝셔츠로 코를 풀고 곁눈질을 하며 어이, 배고프니까 마른 오징어 좀 레인지에 데워와봐. 그리고 마요네즈에 간장 살짝 뿌려서 청양고추 썰어서 가져오고. 그때 제가 출산 3주 전이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임신한 이후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숙일 때 무리가 되어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였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했어? 아니, 임신이 그렇게 힘들어? 나야말로 어이가 없네. 이렇게 간단한 요구를 남편이 말하지도 못해?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고 나 그런 거 정말로 딱 싫어. 알겠어? 소리를 빽빽 지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짜증났어요. 저를 딱 노예,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쁜 여자와 결혼한 남자다. 나는 그런 남자니까 니네들이 나를 대접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롭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너무나도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래도 아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은 모두 제 몫이었지요. 애가 새벽에 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쓰러질 듯이 너무 몸이 아파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데 발로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 진짜 애 울잖아. 빨리 재우라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자였어요. 제 지인들 말이 맞았지요.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하지만 못생긴 남자는 꼴값을 한다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에휴, 지인들이 결혼 말릴 때 그때 그냥 말 들을 걸 내가 미쳤지 싶었어요. 하여튼 저는 꾹꾹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요. 그래도 시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싫은 거랑 시부모님이랑은 별개의 사건이니까요. 남편은 아버님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또 집안의 돈도 많이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실패하고 사업한다고 아버님한테 거의 8억 가까운 돈을 가져가서 홀라당 날려먹었으면서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난리치고 변호사인 아버님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놈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한다고 해서 둘 사이에 골이 깊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명절이나 이럴 때 집에 안 가고 저랑 아이만 둘이서 간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지요. 시부는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셔서 항상 늘 감사드려요. 저랑 시부모님들과의 사이는 꽤나 좋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였지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셨고, 그때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가정주부인 제가 어머님의 간병을 맡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정말로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우울해하시니까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강연도 해드리고 항암 수술하느라 머리카락이 빠져서 울적해야 하는 어머님이 혼자라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셨어요. 거의 어머님 간병에만 제가 5년을 투자했으니까요. 어머님은 나중에 암이 많이 심해지셔서 결국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나 대신 내 아내한테 사랑을 주고 간병을 해주어서 마음이 그나마 가볍네. 아들이라는 놈은 엄마가 아픈데 맨날 일한다고 피곤하다고 병원 한번 오지 않고 3일상도 지키지도 않고 자식 다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고 오히려 남인 며느리가 더 잘하는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전 마음을 좀 추스르다가 다시 육아에 돌입했어요. 그때 제가 또다시 한번 너무나도 힘든 사건을 겪게 되었죠.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거든요.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100km로 달려서 길 옆에 있는 철조망을 들이받고 학교 쪽으로 두 바퀴 돈 뒤 전봇대에 박은 큰 사고였어요. 그날 하필 제 아들이 미술 준비물을 안 사와서 잠깐 외출증을 끊고 문방구를 간 상황이었고 그때 사고가 벌어지게 된 거였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 아들을 그 자동차가 팍 치면서 전봇대를 박았고 제 아들이 거의 4m 넘게 붕 떠서 확 하고 날아간 겁니다. 실내화가 나무 위에서 발견되었고 안경은 13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그 당시 충격이 아들의 몸에 가해진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지요. 하여튼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횡격막이랑 갈비뼈는 이미
다 부러진 상태였고, 늑골에 있는 뼈가 안에 있는 장기를 찔러서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은 제 아들은 사경을 헤맸어요. 하지만 죽었고 집안은 침울했지요. 사실 저와 남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삐그덕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이었거든요. 준씨가, 내가 너 때문에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버틴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니, 준씨가? 준씨가 제발.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남편 놈은 술에 진탕 취해서 인생 사는 거 별거 없지. 자식 놈이 먼저 떠났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인생 다 필요 없어. 한탄을 엄청 했습니다. 오열하는 저를 말리느라 친구들은 진땀을 흘렸고 남편은 술을 진탕 마시고 장례식장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지요. 하여튼 그렇게 아이가 죽은 이후로 저와 남편이 사는 집의 분위기는 거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삭막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바로 회복이 된 듯 보였어요. 물론 술을 자주 마시기는 했지만 항상 혼잣말로 어차피 나한테는 뭐 두 번째 애가 있으니까 필요 없어. 그래, 이러니까 남자들은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야. 나한테는 비상대책이 있으니까 괜찮아. 두 번째 애라니,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건데? 뭐, 비상대책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술에 취한 남편은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지속적으로 뱉을 뿐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뭔가 저에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애라니. 점점 근심 걱정은 깊어져만 갔고 제가 모르는 남편의 사생활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캔 것 같아요. 그때 발견한 게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은 방탕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 정마담. 오늘 내가 10시에 동창들이랑 갈 테니까 여자들 물 좋은 애들로 대기시켜놓고 저번에 나랑 놀았던 머리 긴 여자애, 코에 점 있는 애 있지? 걔도 불러와. 나 오늘 3시에 잠깐 진탕 놀다가 집에 가려고. 여자들 대기시켜놔. 오빠가 생활비 줄 테니까 만날래? 오빠가 잘해줄게. 응? 이런 문자들이 가득한 남편의 두 번째 비밀 핸드폰을 발견한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미쳤구나. 진짜 얼굴값, 못생긴 꼴값을 제대로 했구나. 잘생긴 놈만 바람 피우는 줄 알았는데 못생긴 놈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더 꼴값 떠는구나.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놈이랑 결혼한 이유도 그놈이 바람을 못 피울 것 같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더 더럽게 유흥지점에서 놀고 총각인 척 헌팅하고 아주 생난리, 생쇼를 다 떨었더라고요. 와,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고 있는 남편의 따귀를 팍 때리면서 야, 두드러기 난 황두꺼비 같은 놈아.
네가 착하고 못생겨서 바람 안 피울 줄 알고 결혼해줬더만 주제도 파악 못하고 네가 잘생긴 줄 착각하고 이 난리 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도 네 두 번째, 세 번째 애인들 생각하고 그렇게 질펀하게 놀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은 거야? 네 얼굴에서 썩은 계란방구 냄새나. 얼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뭐? 뭐가 어쩌고 저째? 남의 얼굴 가지고 난리야. 나 참.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처음 알았어? 그동안 눈치 못한 당신이 등신인 거지. 원래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은 남자들은 바람 피우는 거야. 알겠어? 아주 시대의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참았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 있던 F킬라를 남편의 얼굴에 치익 뿌리면서 야,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죽어. 죽어. 코는 한라봉처럼 대빵만 하고 눈은 한지에다가 바늘로 구멍 뚫은 것처럼 초파리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놈이 어디서. 내가 참 미쳤지. 네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 게. 야, 이 똥덩어리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싸운 것 같아요. 주민신고를 받고 경비가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지요. 장난 아니게 싸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거의 흙에 뒹군 호떡처럼 생채기가 나 있었고 저도 옷이 찢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했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이딴 놈과 20년 넘게 산 제가 한스러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 남자 잘못 만나 직업도 못 가지고 등신처럼 산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가슴을 팍팍 치고 집에 있을 때 아버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아버님, 말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최 회장이 나한테 김치를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 며느리 먹었으면 해서 그래서 가져다 준 거야. 아버님은 제가 남편이랑 싸운 사실을 모른 듯 하셨어요. 저는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아버님을 맞이하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었고 아침에 나간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이미 와이셔츠에는 토 한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야, 얼굴 못생겼다고 여자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남자는 능력 있으면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는 혼외자가 있거든. 그래서 네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원래 남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자손을 널리 퍼뜨리려고 씨앗을 여러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거든. 알아? 너 그거 모르지? 난 이제 혼외자나 챙겨야지. 니야 공무원 집안 딸이라서 돈도 없고 직업도 없어서 나랑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고 거지 깽깽이가 되겠지만 나는 아빠 죽으면 그 재산 다 내 거니까 그 돈으로 우리 혼외자랑 니보다 훨씬 이쁜 18살 연하 여자랑 살 거야. 에베베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버님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아버님의 얼굴을 본 남편이 파르르르 떨면서 아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였어요? 아니, 아버지. 술이 확 깬 듯한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버님은 혼외자?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썩을 놈의 자식. 지 엄마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자식으로 두다니. 며느리한테 아주 못 볼 걸 보여주고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너 안 되겠다. 내가 정신개조라도 좀 해줘야겠다.
아버님은 남편의 멱을 잡고 얼굴을 퍽퍽 때렸습니다. 마치 돈가스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 같았어요. 썩은 고기 덩어리 같은 남편의 얼굴이 주먹망치 같은 아버님의 주먹에 짓눌리고 있었지요. 성인 여드름으로 가득 찬 남편의 얼굴에서는 여드름이 터져서 피고름 나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숙성된 한라봉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도 너무 못생기고 재수가 없어서 더 짜증나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편은 설설 기더라고요. 변호사인 아버님도 화가 나면 한성격 하거든요. 아버님은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아끼는 상황이었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외자의 존재까지 아신 이후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였죠. 너 이 개놈 자식아. 오늘 돼지 잡는 날이다. 네 재산 날이야, 오늘. 아버님은 손으로 남편의 옷을 푹 찢었어요. 옷이 쫙 찢어지면서 구멍 뚫린 러닝 셔츠에 똥 묻은 사각 팬티를 입은 남편의 맨몸이 드러났지요. 더러운 놈, 썩을 놈, 나가! 아버님은 남편의 멱을 잡고 복도로 내쫓았고 남편은 으악거리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문을 쾅 닫았지요. 밖에서 남편은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옷이라도 주시든가요. 애원했지만 아버님은 아랑곳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이렇게나 끔찍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버님은 저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에휴, 부모가 무슨 죄겠어요. 그치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혼할게요, 아버님.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밖에서 소리치던 남편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저도 집안에서 펑펑 울다가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옆집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여기 앞에 무슨 산짐승이 있어. 똥멧돼지, 똥 묻은 멧돼지. 그 소리는 제 남편을 보고 한 소리였어요. 짐승처럼 홀라당 벗고 있는 남편은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복도에 가만히 쭈그려 있던 거고, 옆집 꼬마가 아빠랑 자전거 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산에서 똥 먹은 멧돼지가 복도에 있다고 말을 한 거였죠. 아마 치질 때문에 똥이 새는 제 남편의 팬티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망신 중에 대망신이었지요. 그 소리를 듣고 옆집 아저씨가 뭐야 이 괴생명체는? 뭐야? 아니 사람이잖아. 잠시만. 아니 옆집 아니신가요? 아니 왜 이러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였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결국 남편은 콩벌레처럼 몸을 꽁꽁 감싼 채로 집으로 떼구르르 들어왔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팍 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문 열어줬다고 좋아하지 마. 라고 말을 한 뒤 아버님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미안하다. 내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내가 법적인 자문은 다 도와줄 것이고 우리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말을 해놓으마. 네가 내 와이프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내 손주도 그렇게 피땀 눈물로 키웠는데 우리 아들은 너에게 똥만 주는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며느리 네가 우리 와이프 돌본 그 마음을 언젠간 갚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에휴, 자식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인 아버님이 아주 굽신대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착잡했어요. 저는 아버님의 조력을 받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고 혼외자 관련해서도 위자료랑 이것저것을 다 청구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편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가해자 편이라서 거의 다 모든 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양형 요소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들어가고 저도 위자료는 그래서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지요. 내 젊음을 다 바쳐서 결국에 남은 것은 이 3천만 원 뿐이구나. 다 부질없네. 결혼 한번 잘못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며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서류를 하나 내민 거였어요. 그 서류는 원래 제 아들이 크면 아들한테 갈 아버님의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집이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원래 우리 손주한테 줄 이 집을 며느리 너한테 줘야겠구나.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들한테 한 푼도 가지 않을 거다. 사회적 기업에 다 환원을 하기로 했고 이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아주 귀중한 집인 이것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들놈한테는 죽어도 주기 싫고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미안하고 또 미안한 우리 며느리한테 줘야겠다 생각을 했다. 내가 세무사랑 증여 관련 변호사랑 이야기를 다 마친 거고 증여받으면서 나올 세금도 내가 따로 해결할 터이니 못난 아들을 둔 시부에 사죄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거라. 아버님이 저에게 내민 것은 정말 고가의 한옥집이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아마도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부산에 있는 본가에 가지도 못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저를 걱정해서 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였지요. 너무나도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아버님이 꼭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이 미쳤냐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걸 주냐고 난리를 쳤다가 아버님한테 또 싸다구를 맞았다고 하네요. 옥수수가 2개나 털렸다고 합니다. 에휴, 하모니카나 불지. 그러게 왜 입을 나불대서 옥수수가 털린지. 하여튼 그렇게 남편놈은 아랫돌이 잘못 놀리다가 결국 재산도 못 물려받고 아버님한테 용돈이랑 카드도 끊기고 술집 여자들한테 갑질도 못하는 그저 찌질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거의 비참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도 마누라한테도 개판으로 한 사람이 혼외자랑 상간녀한테 잘하겠어요? 결국에 상간녀도 혼외자 관련으로 양육비 때문에 전남편한테 소송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똥차 가고 벤처 온다고 저에게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힘듦을 다 보상이라도 해주기라도 한 것인지 정말 양조위를 닮은 너무나도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 좋은 남자를 제가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키도 185에 훤칠하고 성격도 너무 좋았지요. 저의 과거 아픔을 다 보듬어주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랑 조심스럽게 만남을 하다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마곡동 사거리 옛날 치킨집에서 딱 전남편이랑 마주친 겁니다. 전남편이 노상 테이블에서 옛날 통닭을 한 마리 시키고 소주에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지 마치 닭뼈로 양치하는 오랑우탄 같았습니다. 제가 전남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자 그 남자가 당신이 말한 그 추남 전남편이에요?
네, 그 사람이에요. 저희 빨리 나가요. 라고 말을 하자 오히려 저의 손을 꼭 잡고 전 남편 앞에 가서 현모양처에다가 미녀인 여자를 만났으면 감사하게 모시고 살아야지. 어디서 남자가 되어가지고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남자친구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2번 다시 이 사람이랑 연맺을 생각하지 마쇼. 어디서 유인원 같은 놈이 무슨 복으로 이 여자를 만나서 20년 동안 괴롭힌 거야? 소리를 팍 하고 질렀습니다. 거기 마곡동 욕쟁이 옛날 통닭 할머니가 그걸 듣고 아따 시원하다. 마 시원하네. 아주 통쾌하네. 요즘에도 이렇게 시원하고 자기 여자 단디 지킬 줄 아는 녀석이 있었구나. 아따마 에라이 통쾌해라. 아따마 소리를 시원하게 지를 정도였습니다. 제 전남편은 통달구로 양치하듯이 닭다리 먹다가 갑자기 날벼락으로 욕을 먹고 어벙벙한 표정을 지었고 당황해서 반격도 못하더라고요. 와, 정말로 얼마나 쌤통인 것인지 말도 못해요. 너무나도 시원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남자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 요청해요.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 여자는 지킬 거니까. 그렇게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덕분에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들을 보내다가 이번 달에 재혼을 하게 되었네요. 2번 하는 결혼이라 식은 따로 안 올리고 양가 사람들만 모아서 제가 살고 있는 그 한옥에서 평생을 기약하는 작은 만찬을 즐기려고 하네요. 참, 만찬 준비를 하다가 옛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시아버님도 제가 재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되려 저를 응원해 주시네요. 잘 살라고요. 이게 정말로 참 어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이 말년에 술술 잘 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간 20년간 고생했으니 이제 다시 새 출발하는, 재혼하는 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